네, 매주 금요일 함께하는 시간이죠. 통계를 통해서 경제계 이슈를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주식회사 통계뱅크의 이경만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부동산 동향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 현재 지금 아파트를 구매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연령대가 한 3, 40대입니다. 이번에 그런데 전세 사기 파동이 상당히 크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내 집 마련 분위기가 좀 고조가 되고 개인 대출금의 증가가 상당히 이 때문에 좀 뚜렷해지고 있다고 해요. 부동산은 사실 이제는 뭐 단순히 우리가 사는 집이 아니라 재테크의 한 수단으로 또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데 오늘은 이 내용으로 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의 동향을 보여주는 통계부터 살펴볼까요? 예, 사실 뭐 부동산 관련된 전문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또 우리나라 부동산 산업이 그 전체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뭐 한 12% 정도 될 정도 굉장히 큰 산업인데 사실 지금 뭐 그 부동산 가격이 한편 뭐 반등을 하고 있다, 뭐 서울 아파트 가격이 뭔가 다시 올라가고 있다 하는 네. 그런 통계를 이렇게 볼 때마다 저게 아닌데 저게 아닌데 어.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이미 그 글로벌 관점에서 특히 어떤 동조화 현상이 더 강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전 세계의 어떤 경제 성장률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먼저 봐야만 내가 음. 이게 아파트를 구입할 건지 말 건지 예.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각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예, 지금 그래프로 나와 있습니다. 전 네, 세계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나오고 있고요. 예, 제일 위가 전 세계의 통계고 예, 미국, 중국, 일본 네, 등등등이 있네요. 예, 마지막에 이제 한국이 나와 있고요. 예. 전 세계가 당초 2.6%에서 오히려 2.2%로 줄어든 0.4%더 줄어들 예. 것이다라고 전망이 됐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미국이 중요한데 1.5% 성장할 거라 했는데 지금 0.1% 다시 줄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 0.7% 다시 늘었고요. 0.7%더 준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 지금. 조정폭이군요. 예.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그 EU 같은 유로존도 0.8%에서 0.3% 이 조정이 될 정도로 전 세계는 사실 그 경제 침체 쪽으로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어떤 매크로한 세계적인 경제 동향을 먼저 알 때에 정말 어떤 투자에 대한 어떤 판단의 촉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 통계도 좀 유심히 간직하고 봐야 됩니다. 예, 예. 자, 그렇다면요. 경제 성장률 전망치까지 우리가 좀 알아봤으니까요. 구체적으로 부동산 상황도 좀 알아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작년 말에 추정한 우리나라 부동산 전망의 통계치가 있을까요? 예, 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작년 말에 23년 건설 부동산 경기 전망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예. 이때 올해 23년도 주택 매매 가격은 2.5% 전반적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이렇게 봤습니다. 그 중에 수도권이 2.0%, 그 다음에 비수도권이 3.0% 떨어질 것으로 이렇게 점쳤습니다. 사실 저렇게 숫자로 뭐 2.5%, 2.0% 나오지만 저거는 개별적으로 오히려 저 어떤 서울, 경기로 보면 더 큰 어떤 낙폭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도 저 정도면 상당히 많이 나는 그렇지,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사실상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이제 공급량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예, 주택에 뭐 인허가나 착공이 많아야 앞으로 이제 공급 물량이 많아질 텐데 이에 대한 동향을 좀 살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결국 이제 경제라는 게 그 수요와 공급, 또 아파트 가격도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제 결정된다 그렇죠. 보면 결국 이제 그 가격을 뭐 오르고 내리고 하는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사실 공급 물량입니다. 주택 인허가 착공 실적을 보면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이렇게 현저한 어떤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통계를 먼저 보시면 통계 좀 띄워주실까요? 예. 이렇게. 자, 주택 인허가 착공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부동산 시장 뭐 규모 침체돼 있는데 고금리 또 여러 가지 뭐 무슨 프로젝트 뭐 파이낸싱 자금 시장 경색 이런 걸로 인해서 아파트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1년 새에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네. 이것은
인허가와 어떤 착공이 한 2년 차의 시차를 두고 지금 발생하는데 또 결국 그 입주하는 것도 한 2, 3년 차로 발생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렇게 어떤 최저치로 떨어진 것은 2012년 이후 가장 최저치를 지금 기록한 아, 상태입니다. 지금이 이제 동월 기준 최저치군요. 그렇지. 예. 거의 한 10년 만에 가장 최저치의 어떤 인허가와 착공 물량으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향후에 어떤 주택 공급 물량의 어떤 선행 지표로서 앞으로 주택 공급에서 상당한 어떤 애로점이 있을 것이라고 어떤 그 보여주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국 이제 뭐 공급이 딸리면서 수요가 많아지면 이제 가격이 높아지는 거는 뭐 경제의 법칙인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과연 그 수요를 할 만한 우리나라 또 국민들의 소득이나 또 경제력이 뒷받침될 거냐 예.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요적 측면에서는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택의 인허가와 착공에 앞서서 건축의 수주액, 그 네. 건축 수주액이 얼마가 되는지도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이와 관련한 통계도 좀 알아볼까요? 그렇죠. 이제 그 인허가를 받고 이제 착공을 하기 전에 뭐 네. 선행해야 되는 게 먼저 수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뭐 국내 건설 대기업이 뭐 대형 재개발 단지 수주하려고 얼마나 로비를 많이 하고 정말 목숨 걸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주거용 건축 수주액이 저렇게 표해 보시면 정말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은 무려 65.9% 줄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재개발도 27.1% 이렇게 줄었고요. 신규 주택 사업도 거의 비슷하게 줄었네요. 그렇죠. 신규 주택도 24.2% 거의 비슷하게 줄었는데 정말 거의 작년 1월 대비 금년 1월이 한 4분의 1로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건축 수주액이 이렇게 급감하다 보니까 향후에 이제 이것은 또 그 인허가와 착공의 선행 변수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인허가의 어떤 통계는 더 나쁘게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주거용 건축 수주액이 거의 뭐 재건축에서는 65%, 66% 가까이 이제 줄었으니까요. 예. 상당히 좀 심각합니다. 이렇게 네. 되면은 사실 부동산 거래조차도 어렵게 된다라는 것인데, 예. 예. 이와 관련된 통계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결국 이제 어떤 전반이 어떤 부동산 경기가 이제 얼어붙다 보니까 막 꼬마 빌딩으로 많이 지칭하고 있죠, 그죠? 뭐 연예인들이 꼬마 빌딩 샀다, 뭐 네. 이렇게 얼마 남겼다, 뭐 이제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뭐 매매가 100억 이상, 300 미만인 물건을 중소형 매물을 합니다. 중소형 매물. 근데 이게 거래량이 전년 대비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아, 전년 대비 10분의 1이요. 꼬마 그렇지. 빌딩 시장이 뭐 안 좋다는 얘기는 들었었는데, 예. 예. 상당히 많이 감소했군요. 그러니까 거의 뭐 10분의 1로 감소를 하다 보니까 완전히 그냥 특히 강남 일대에서는 부동산 업계가 좀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예. 어제 밤에 그 부동산업을 오랫동안 30년 넘게 했던 분을 만났는데 그냥 너무너무 어렵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뭐 숫자를 보지 않아도 음. 그래프 모양만 봐도 그냥 한눈에 확연하게 보이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특히 뭐 상업용 부동산이 22년 4월 달에 305건에서 금년 1월 달에 28건을 줄었으니, 네. 그래 이 정도로 부동산 경기가 지금 침체되고 있다고 하는 어떤 표시가 되겠습니다. 네. 예. 사실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면 이럴 때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정말 네. 중요한 어떤 질문인데 제게 누가 전화가 왔습니다. 네. 지금 어디 아파트 그 경매 낙찰을 받으려고 하는데 받는 게 더 좋으냐라고 전화가 예.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왜요? 왜냐? 아까 이야기했던 국내외 경기 전체가 침체가 되고 있고, 또 소위 어떤 가처분 소득이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고, 한마디로 그 물건을 이렇게 인수를 할지라도 네. 그 물건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낮은 낙찰가일지라도 네. 그다음에 수익 창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호텔이니 뭐 꼬마 빌딩이니 이런 걸 하더라도 점점 공실률은 높아지고 있고, 네. 그냥 그런 어떤 부분들이
국내 경제 통계를 쫙 펼쳐놓 보면 그 눈에 보입니다. 네, 무턱대고 들어가면 안 되는 아, 거군요. 예, 네. 그런 것들까지 꼼꼼히 그렇지. 따져보고, 네. 예. 자, 그렇다면요. 현재 음. 지금 건축 착공 등이 안 되는 이유가 네.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예. 건축 자재 가격도 또 상당히 많이 폭등했잖아요. 그렇죠. 이 때문일까요? 예, 지금 뭐 사실 뭐 강남, 뭐 서초, 뭐 송파, 뭐 엄마 아파트 사실 모든 어떤 재건축 단지에서 이게 지금 이슈입니다, 이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미 착공은 했지만 이제 그 입주자 부담이 벌써 뭐 50%씩 이제 올라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괜히 시작했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결국에는 이제 그 건축 자재 가격이 거의 한 50% 이상 다 폭등을 했습니다. 50% 이상이나 예. 폭등이요. 뭐 시멘트라든지 시멘트가 54%, 55%가 이렇게 인상이 됐죠. 그다음에 뭐 자, 고중에 철근은 예. 63% 올랐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뭐 현광도 51% 올랐고 저게 이제 철근이나 현광이나 뭐 시멘트가 사실 아파트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예. 저런 기본 자재가 이렇게 폭등을 해버리니 정말 시공을 하는 공사업체도 이제는 더 이상 아까 이야기했던 건축 수주를 아예 안 하겠다. 네. 그러니까 현재 입주해야 되는 분들도 다시 이제 그 공사비를 재산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고 그러다 보면 공사 기간이 점점 그 딜레이되고 막 여러 가지로 지금 복합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건축 자재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 네. 가격을 어떻게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올해 예. 어디에 투자를 좀 할 것인가라고 예. 주변에 이제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면 예. 부동산보다는 주식이다. 그렇지. 라고 또 예. 이제 답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 예. 뭐 금년 초만 해도 이제 금리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사실 그 예금이 가장 우선이었습니다. 뭐 거의 제가 이제 강남 여기 어디냐 OK 저축은행 그 빌딩이 있는데 금년 초만 해도 그 어르신들이 네. 아침에 그냥 한 9시, 8시 반 돼서 와가지고 예금하려고 막 줄 서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저축은행 이자율이 상당히 높았어요. 예, 지금 다 떨어졌지만.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예금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주식이고 세 번째가 그 부동산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온 배경도 정말 이게 부동산 관련 전체 통계를 놓고 합리적 판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예. 지금 뭐 언론에서는 막 부동산이 약간 다시 반등한다라고 하는 이게 뉴스가 계속 나오니 예. 이게 일반 서민들이 잘못하면 차고 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공정한 입장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어 가지고 주제를 정했습니다. 예, 요즘에 뭐 전세 사기도 많고 하니까 아예 이럴 바에는 뭐 부동산 지금 또 저점이다 해서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지. 그럴 분들은 이 통계를 정확하게 살펴보시고 예. 내 수익과 비교해서 그렇지. 꼼꼼히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투자의 관점이 아니라 이제 내가 그냥 평생 살겠다라고 네. 하는 관점에서 집을 구입해야지 그렇지 않고 옛날처럼 사두면 오르겠지라고 하면 정말 큰 착오입니다. 네, 그런 시대는 지났다 이거죠. 예. 자, 이렇게 부동산 동향의 결과를 좀 살펴보면은 결과적으로 음. 거래가 상당히 많이 줄었고요. 네.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소도 타격이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작년 이제 1월에서 한 10월까지 이렇게 통계치를 보면 거의 뭐 그 같은 기간 대비 한 절반 정도 한 50% 이렇게 주택 매매량이 감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통계가 집계된 그 2006년부터 통계가 집계됐는데 그 이후 최저치입니다. 최저치로 이제 매매량이 줄어가지고 지금 뭐 각종 이사 인테리어 업계 그야말로 어떤 골목 상권이 지금 초토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예. 주택 매매 거래가 급감하니까 부동산 네. 중개업소도 상당히 이제 많이 문을 닫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금융권의 PF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줬잖아요. 그렇지. 예. 지금 뭐 PF 관련해가지고 소위 뭐 연체 어떤 이게 급증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모든 소위 어떤 돈이 그 올스톱 돼 버리니까 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건축 뭐 수주를 해도 돈이 덜 줄 않죠. 또 자재는 폭등을 했죠.
또 국내 경제는 정말 계속 이제 침체를 하고 있고 국내 이제 뭐 GDP 성장률도 뭐 1.5%에서 다시 1.1%까지 또 떨어진다 그랬죠, 그죠? 네. KDI 어떤 발표에서 보면 그런 상황에서 증권사 어떤 PF가 이제 굉장히 많았는데 이게 거의 3.7%에서 8.2%까지 거의 정말 두 배 이상 이렇게 좀 폭증을 했습니다. 네, 증권사가 가장 높군요. 네. 2배 이상 지금 늘어난 상황이고 그 네. 뒤로도 저축은행도 상당히 심각하네요. 그렇죠. 예. 사실 그 연체율이라고 하는 게 저것도 굉장한 사실 수치입니다. 사실 은행권에 있어가지고 정상적 1금융에 있어가지고 연체율이 뭐 0.3%, 0.5%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증권사, 저축은행 이렇게 뭐 특히 8.2%라 하는 수치는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에 굉장한 사인을 좀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끊임없이 이제 사인을 보내고 있죠. 빨리 어떤 대주단 소집해가지고 저 문제 해결해라라고 네.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이제 저렇게 되면 자금 조달이 어렵고 이제 회사에서는 회사채를 이제 발행해가지고 부족한 돈을 조달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회사채가 아니라 지금 그 한전채, 한국전력 어떤 채권 발행 때문에 오히려 저 민간 기업에 가야 될 어떤 그 채권 발행이 다 네. 없어지고 한전채로 또 몰리는 거예요. 이래저래 계속해서 악순환인 거예요. 그렇죠. 예. 뭐 그래 이것은 이제 풀 수 있는 정말 어떤 그 실마리 하나가 이제 그 한국전력의 어떤 적자 보전을 이제 해서 하려면 결국 이제 전기료 인상을 해야 되는데 네. 뭐 정치권에서 그걸 또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아마 모든 어떤 정책의 타이밍이 있는데 이게 놓이면 국내 아까 이게 어떤 건설까지 아주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부 당국자도 이번에 어떤 전기 이 부분만큼은 꼭 어떤 결단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증권사와 저축은행의 연체율에 대해서는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라고 이제 네.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하루빨리 좀 대책을 내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앞서 우리가 뭐 쭉 짚어봤듯이 지금 글로벌 경제 동조화로 국내뿐만 아니라 뭐 미국이나 중국 같은 상황도 뭐 비슷할 것 같아요. 네. 다른 나라 상황도 좀 알아볼까요? 네, 맞습니다. 특히 중국의 어떤 제조업 관련 지수, 또 생산 지수,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 특히 그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포어스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그 건설을 이렇게 시작은 했지만 미완성 상태로 방치된 주택이 중국 전역에 무려 200만 채. 어. 200만 채 방치가 되어 있는 상태에 있고 예. 또 미국 시티그룹이 이제 그 분석한 자료에 보면 22년 기준으로 중국 부동산 대출의 29%, 즉 3천조 원이 부실로 지금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이런 문제 때문에 저번에 뭐 흥다그룹 파산하니 많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 이런 문제 때문에 중국도 아마 부동산을 어떤 활성화하는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다. 네. 예.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뭐 상황이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장 궁금한 것이 2040 세대가 네. 과연 집을 구할 것이냐 이걸 판단하는 데 있어서 집값이 반등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이 네. 또 궁금해지는데 네. 예. 결국 이제 그 뭐 전문가들은 저 그래프에 나와 있듯이 25년 이후에 이제 거의 한 45%가 25년 이후에 이제 반등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예. 뭐 심지어 23년 3분기 뭐 2분기에 뭐 6% 2% 이제 올라간다고 하는데 사실 저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네. 저 생각은 결국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지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체력이 과연 있느냐, 경제 체력. 결국 끊임없이 무역 어떤 적자가 심화되고 있죠. 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어떤 그야말로 그 어떤 산업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까지 우리나라 경제를 그 떠받쳐 왔던 게
뭐 건설, 조선, 뭐 플랜트, 자동차, 전자, 뭐 반도체 했지만 지금은 사실 반도체하고 그다음에 조선 어떤 그 친환경 조선 산업만 살아 있고 그 외에는 거의 지금 중국에 밀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가 이렇게 계속 침체되는 이유 중에 제일 큰 요인이 사실 중국이 국내 해외에서 가지고 있었던 우리나라 시장을 점점점점 잠식해가고 있는 요인이 제일 크고 네. 두 번째는 또 미국의 어떤 자국 중심주의 때문에 우리나라 모든 대기업들이 미국 가서 투자를 하고 하다 보니까 국내는 사실 뭐 점점 투자 여력도 좀 없어지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어떤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앞으로 과연 부동산 가격이 반등할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우리 2040 세대가 어떻게 할 건데? 네.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이야기했듯이 우리나라를 보지 말고 우리나라는 이제 이런 그 어떤 제조업 국가에서 이제 투자 국가로 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머징 국가가 이제 새로 나오지 않습니까? 뭐 인도네시아, 인도, 뭐 베트남. 이제 베트남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거의 어떤 그 친미파 숙청되면서 친중파 중심으로 국정이 재편되는 과정에 상당히 리스크가 있고 그런 점에서 지금 인도라든지 인도네시아 쪽에 정말 우리 2040 세대들이 한 2, 3년 전부터 치밀하게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면 정말 그 인도라고 하는 그 코끼리 등에 먼저 올라타면 나는 좋은 기회가 있지 않겠냐라고 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만 작게 볼 것이 아니라 예. 세계적인 경제적인 상황을 보고 예. 판단을 하고 분석하고 예. 앞으로 투자처는 이머징 마켓 쪽으로 좀 그렇습니다. 눈을 돌려보는 것이 예.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통계뱅크의 이경만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